자, 오늘은 목요일. 일주일의 절반이 지났네. 자, 오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오늘도 뭐 언론의 대부분이 또 뭐 다 부동산 얘기네. 오늘은 뭐 조선일보는 뭐야? 전세 1억 올려달라네요. 서민들은 잠이 안 온다. 이게 톱이네. 617, 710 대책 나오자 급등세. 임대차 규제 강화까지 겹치자 집주인들이 앞다퉈서 미리 올려보자. 강남 송파구는 부르는 게 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네. 이런 부동산 기사가 일면톱으로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박원순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부동산이 다 묻힌 건 아니지만 일면 톱에 나올 정도면 1, 3면이야. 2면에도 기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요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제? 네. 전세값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좀 그런 얘기들. 뭐 이게 뭐 전역에서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그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전세 계약을 앞둔 재계약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신규 전세 뭐 이런 것들이지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오는 은평구의 사례. 30평대 아파트는 원래 보증금 3억 9천이었는데 이번에 5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네. 했다고. 네. 원래는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네. 추가로 8천만 원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 617 대책 이후로. 뭐 또 뒤에 보니까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5년 만에 최고였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른다. 정부 여당은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데 임대 혜택 축소 등의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서울 내년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47% 감소한다. 전세 대란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야만에. 뭐 한동안은 전세 재계약 날짜 돌아오시는 분들은 진짜로 잠이 안 온다. 네, 이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여기 조선에도 꽤 나왔지만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용적률 완화를 방안도 논의를 했다. 이거 뭐 어제 이제 그 나왔던 거지 이게 그지? 이게 또 많이 나와 있네 보니까 한겨레 신문도 이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한겨레 톱은 또 뭐냐면 군 태릉 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 공급을 검토. 2년 전 무산된 방안 재추진. 김현미 장관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 찾아가서 협의한 듯. 그린벨트 해제도 범정부적으로 논의. 이런 기사가 있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경제에도 공급 아우성에 당정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 박능후 장관 이거는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등장했네. 적절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도 있다. 매일경제도 마찬가지야.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 모든 가능성 논의하는 중. 서울시 여기 또 나온다. 다른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검토. 야 진짜 뭐 거의 진짜 백가장명이다. 뭐 별의 별게 다 나오네. 어제 특히 그린벨트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막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 어제 사건은 뭐야 결론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볼까? 맨 처음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 TV 뉴스에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그랬었죠. 그 전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 그죠? 전날. 음. 그러니까 그저께 밤 14일 밤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나요? 그렇지.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또 무슨 TBS 뉴스인가? 아니 저 라디오인가? 그지? 나와서 검토한 적 없다. 라는 식의 이제 발언, 그런 네.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때 검토한 적 없다고 자료까지 같이 나왔다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오전 상황이었고. 근데 오후 상황에서는 또 바뀌지 이게. 네, 그 범정부 TAF 기재부에서 먼저 뭐가 나오지 않았었나?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똑같다. 네. 내가 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나 뭐 정부 입장은 똑같다.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F인가? 네, 서울시청에서 TF 그 실무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최종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게 의견이 그렇지. 박선호 차관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오전이랑 오후의 말이 결국에는 또 달라진 왔다 갔다 네, 그냥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서울시는 그래서 또 저녁 오후 늦게쯤에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그치. 이게 그 실무기획단 회의 직후에 나온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 그렇다면 어찌됐건 지금까지 현재 상황,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따라보는데 현재 상황 하에서는 그러면 추가 뉴스는 지금 없는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석간신문에서 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가 반대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 하겠다? 이거는 네, 이거 여당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네. 당정과 서울시가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우리가 예상은 했겠지만, 그제? 이게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워낙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게 잘못 건드린 쪽이 한쪽이 그냥 크게 내상을 입고 그냥 쓰러져 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 이게. 네. 휘발성도 그 휘발성이라기보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한 불을 붙이기가 쉬운 사안이어가지고. 근데 네. 아,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나는 내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분명히 아마 이제 환경 단체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서울시 편을 들어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또 이제 시민단체 이제 활동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개 보면 서울시가 여태까지 그런 입장을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그런 입장을 견제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주로 이제 보존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대규모 어떤 개발, 뭘 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원했던 그 시정 철학이 아니야. 예, 방향이. 그래서 녹지도 보존하고 뭐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무슨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 아마 읽힐 거라고. 그런 맥락에서 읽히면 결국 서울시는 끝까지 반대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어찌됐건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무조건 성역 같은 거라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아마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뭐 더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그런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살아 계셨으면 더 강하게 서울시가 반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그렇지. 같은데 어. 이제 또 서울시가 이제 수장이 없는 상태다 보니 근데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끝까지 결국은 반대를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밀리지. 힘에서 뭐. 박원순 박원순 시장 시장이 있었어도 뭐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일단 싸움의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 굴러가는 사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가세하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여론도, 사실 국민들 여론도 보면은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반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주택 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풀자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에 절대 그거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강해. 그러니까 이게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야, 이걸 지금 와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막 푼단 말이야.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해. 이게 예전부터도 그 DJ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내가 알기로 아마 그때 DJ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가 처음 풀렸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이래로 그린벨트는 손을 못 댔는데, 그거를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진보 좌파 정부가 그때 집권을 하면서 결국에는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손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이제 일부 이제 그린벨트 보존에 대해서 이제 그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뭐 보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 지금도 그래서 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매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있을 거야. 아마 지자체별로 내가 뭘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 풀겠다고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뭐 이런 그냥 땅이 아니고 또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네. 그렇죠, 그죠?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포함된 것들을 이제 좀 뭐 논란 없이 진행하는데, 맞아, 이제 지금처럼 대놓고 순수하게 그냥 그린벨트를 뭐 한 8, 90%다 그린벨트인데 풀어버리겠다라든지 이러면은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린벨트였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였고, 판교도 대부분이 아마 그린벨트였을 거라고, 그때. 남단 녹지, 그린벨트로 묶여있은 그런 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어찌됐건, 근데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였으니까 약간 그린벨트라기보다는 군부대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고, 판교는 사실 그때 워낙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사태가 심각하고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또 판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좀 보존 가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사실은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민단체 그런 주장들이 그 들어보니까 판교 같은 그런 대규모 부지를 개발을 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지 않았냐 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 오늘 아침에 내가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데, 사실 집값 안정, 그러니까 집값을 잡고 뭐 집값이 안정이 되고 오르고의 문제와 이런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물론 이제 공급이 된,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연계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연관이 있지.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 주택 공급이라는 게 신도시나 대규모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그나마 사실은 더 오를 수 있었던 집값이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췄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이거 안 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판교도 없고 위례도 없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근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집값이 지금보다도 아마 더 폭등했을걸?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조금 안 맞는 논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그린벨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존 가치,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어떤 역할, 가치에 대해서 좀 사실은 계속 이게 논란이 뭐 심한데. 그래서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집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지. 아마 서울시는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뭐 그거 난리야. 주택 공급 방안을 관련해서 여기 또 딴 신문에 이런 것도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아파트 건설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된다. 그럼 사실 이것도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일부.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을 한번 그 공급 방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 첫 번째가 나온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 그죠? 그리고 오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서울 인접지역 군골프장 부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겨레에 나왔던 약간 이런 개념이지, 그죠? 네. 태닝에 있는 골프장. 요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소유한 군 골프장을 활용하죠. 골프장이지 뭐. 네. 골프장들이. 사실 민간 골프장들이 위치가 좋은 곳들이 꽤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위례 신도시에서도 그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잖아. 상당히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가 보통 뭐 18월 규모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 뭐 한 25만에서 30만 평 정도 되거든. 그러면 25만에서 30만 평짜리 이거를 골프장에다가 임대주택 지어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저렴 주택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 그 디벨로퍼들 중에서도 뭐 내가 아는 대표적인 뭐 디벨로퍼 한 분도 이런 주장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 골프장 풀면 된다. 골프장 풀어가지고 골프장에다가 짓게 해줘라. 그 대신에 임대주택을 좀 지으라고 해라. 골프장 갖고 있는 민간인들도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걸 강제 수용해가지고 하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골프장 부지를 좀
임대주택 제공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대신에 뭐 임대주택을 뭐 30%로 짓게 하든지 40%로 짓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도 확보되고, 근데 사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임대주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양주택도 필요하거든. 그렇죠. 네. 분양주택도 필요한데 분양주택도 같이 저렴하게, 어차피 골프장은 뭐 땅값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도권 요지에 꽤 많아. 가까운 데들에 보면 지금 사실 가까운 데들이 꽤 있거든. 예. 뭐 예를 들면 아까 거기에 언급된 게 뭐지 그 몇 군데 있었잖아. 아까 나도 언뜻 봤었는데 뭐 골프장 몇 군데 이름이 성남 골프장 88cc, 뉴 서울 cc, 그렇지. 태릉 골프장. 지금 여기 나왔던. 경기 기흥, 기흥, 광주, 그렇지. 성남, 기흥, 그렇지. 그쪽 남쪽에. 그 태릉은 저기 위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군골프장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군골프장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위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뉴서울도 있고 곤지암 아니 광주거든. 광주 네. 그 분당 신도시 바로 옆쪽이야.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 뉴서울? 뉴서울이 맞나? 유서울이 경기 광주. 그다음에 태릉은 뭐 당연히 여기쪽 가는, 기흥은 이제 용인 기흥 쪽이니까 여기도 뭐 사실은 지금 뭐 동탄 신도시도 뭐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뭐 네. 거기도 훨씬 좋은 곳인데 여기는 88cc는 말할 것도 없어. 88cc도 엄청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은 근데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그러면 3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3기 신도시하고 비교하면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좀 약간의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뭐 서울에서 뭐 집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나름의 하나의 좋은 선택지는 될 수 있겠지. 18홀 기준으로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18호 기준 2만 한다는데요. 거. 김진표 의원은. 그렇지, 그 정도 지을 수 있을 2만 거야. 뭐 충분히.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25만에서 30만 평이 된다니까 부지가. 22만 가구 그 충분히 짓지. 그리고 아까 나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장기 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 그 공원들 네. 거기에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일부는 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일부는 뭐 주택을 짓는데 물론 아파트를 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지. 고층을 지으면 이제 환경 문제도 생길 테니까 뭐 경관보호나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중저층 정도로 낮춰서 뭐 해주면 뭐 이런 것도 좀 효과는 이런 건 빨리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도심이잖아. 그죠? 네. 도심이니까 사실 도심에 지금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사실 골프장 이것도 뭐 도심은 아니어서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거야 하더라도. 모르지 뭐 이것도 뭐 한 몇십만 가구 뭐 한 30만 가구 짓겠다 그러면 뭐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거론된 게 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용적률을 높여서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각각 5개 지구 지정돼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뭐 한 여기 보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네, 그죠? 220%로 올리면 5만 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지금 평균이 180% 정도이거든요. 그렇죠. 네, 180을 220으로 올리. 네, 40% 정도 높여서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사실 220%만 해도 굉장히 쾌적해. 180은 진짜 낮은 거거든. 그 5만 가구만 지어도 뭐 5만 가구 공급만 늘려도 어디야,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정부는 뭐 그렇게는 했네.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나 하고 있지만, 자, 용적률 상향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충분한 공원 녹지 확보,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자족 용지 확보 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곧 한다는. 곧 한다는 얘기지. 숫자만 이제 아직 이제 얼마나 할지는 이제 안 정해진 거. 그러니까 확정 담보가 없다는 얘기는 하고는 할 건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렇게 읽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다는 얘기고, 근데 용적률 얼마로 할지, 210으로 할지, 뭐 220으로 할지 모르는 거겠지, 그죠? 이건 아마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거라고 사실 보고, 그 다음에 그 골프장 얘기가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고, 또 뭐 나오는 얘기들이 또 있던가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아이디어들인가? 역세권 같은 곳에 고밀도 개발. 그렇지, 역세권 고밀 개발. 꼭 역세권이라고 한 건 아닌데 도심 지역 고밀도 개발을 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주로 역세권 중심으로 약간의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을 하고. 체납을 하게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곳도 그렇죠. 있고요. 네. 사실 뭐 역세권 청년주택 하고 그다음에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역세권에서 이게 지금 콤팩트 시티. 콤팩트 시티 맞죠? 콤팩트 시티. 이미 저 홍대 입구역이라든가 이렇게 5개 구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봐. 네. 일단은 뭐 그게 제일 지금 저거네 이슈지 뭐 그죠? 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거든. 건물만 분양을 아까 여기 보면 이제 건물만 분양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예전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 2012년 이후에는 뭐 사실상 한 번도 없었는데 예, 토지 임대부 분양 이런 거를 좀 한번 적용해 주는 방법.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도 별로 안 됐었지 않나? 그때 LH에서도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한번 했었잖아. 왜? 이게 했었지. 그럼 기사 한번 쓰지 않았나? 팀장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나만 기억나나? 아 여기 있네.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은 MB정부 때 시행된 제도인데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었던 그 자곡동과 세곡동의 토지 임대부 분양이 이루어졌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원 초반대로 주변 분양가 대비 반값, 시세 대비하면 반의 반값 수준이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월 38만 원가량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고 다만 건물만 분양받은 단지임에도 서울 핵심 요지에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가 됐다. 이러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럴 만은 하겠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데들이 아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을 실효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 단기간에 좀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까 얘기한 뭐 기존에 이제 이런 뭐 그린벨트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죠? 풀고 뭐 보상하고 뭐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광역교통망 짜고 뭐 하고 하는데 환경평가 1년 걸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사실 실제로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급하는 데까지는 거의 한 4, 5년 이상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그널이야 뭐 자 이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시그널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부동산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여당에서도 오늘 그 김진표 의원이 골프장 얘기한 것처럼 뭔가가 대안이 있어야 그렇지. 이 그러니까 민심을 좀, 내놓긴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좀 줘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얘가 해보니까 아니에요는 안 돼. 이제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뭔가 나오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린벨트도 분명히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 그러니까 손을 대는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론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게 팽팽해서 함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신도시처럼 이제 위례나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명분 있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지. 거기에 추가로 아까 얘기한 뭐 골프장, 공골프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활용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거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제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뭐 역세권 공유 개발에 추가적인 뭐 가구수 주택 추가 공급을 좀 뭐 하고 그러면 한 뭐 또 뭐 숫자 맞추기로 나올 수도 있겠지. 네. 아니 근데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해. 특히 역세권 공유 개발 같은 거라든지 뭐 그린벨트 해제는 뭐 강남 쪽에 지금 어제도 봤지만 뭐 서초나 강남에 대부분 그린벨트가 몰려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부만 풀어도 사실은 큰 효과가 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 20만 평 푼다 치면은 2만 가구 짓는다는 거니까 최소 2만 가구거든요. 강남에 2만 가구면 진짜 엄청난 거지 사실은. 엄청난 효과지. 위례가 위례 신도시가 몇만 가구지? 위례가 사실 미래가 들어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주택 그 비록 4만 세대인데 예, 수용이 있는 수용 가구 수가 4만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적지 않은 사실은 효과지. 이 정도 만약에 물량이 풀린다고 하면 사실 굉장한 효과가 나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저거는 결국은 이게
하긴 결국 근데 또 유동성 문제가 결국은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죠?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이렇게 많이 유동성이니까 사실 공급 부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시중에 이렇게 뭐 역대 금리가 뭐 사상 초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1%? 네, 1%대까지 떨어졌다. 1%까지 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솔직히 뭐 그냥 집 사고 싶은 그냥 뭐 1%가 그럼 돈 빌려서 하면 되겠네. 이자 해봐야 뭐 막말로 10억 빌려도 1년에 1,000만 원 이자인데 그럼 예를 들면 1%, 뭐 그냥 1%라면 1%는 아니겠지만 네. 뭐 한 1.2% 가깝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부담하면서는 솔직히 사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 지금처럼 이거 집값 계속 오른다 그러고 뭐 그런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그리고 당분간은 또 뭐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어려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 여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해소가 좀 같이 좀 돼주면 좋긴 할 텐데 참. 딱히 또 뭐 지금 근데 투자할 만한 게 없는 거 아니야 시중에 생각해보면 주식도 뭐 이번에 통합개미운동도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주식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 아니야? 또 뭐 좀 뉴스가 또 있나 좀? 뭐 분양한 거 하나 또 이 와중에 또 분양은 또 여전히 잘 된다며 또. 네, 120 그 서울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이 분양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경쟁률이 120대 1이 나와가지고 100대 1을 또 넘었다고.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100대 1 넘은 게 지난달 이제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이후에 한 달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114대 1이었는데 이번에도 120대 1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100대 2지네. 근데 더 높아지겠지 뭐. 우리가 원래 좀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었나?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다음 주에도 또 뭐 다음 주가 그 과천이었나요? 과천 그 벨라르테인가 네. 첫 민가 분양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그것도 있고 노원 상계동 상계뉴타운 그렇지 재개발 상계뉴타운 그것도 있고 아니 다들 내가 보니까 경쟁률이 좀 다 나올 만한 그런 것 같아. 경쟁률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아크로 리버 파크가 또 평당 1억에 거래가 아리파? 됐다고 하던데요. 평당 1억 네, 돌파했대. 실거래가 신고가 돼서 나왔는데 여기는 뭐 꿈쩍을 안 하네. 그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강남권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실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오늘 우리도 썼지만은 그 2030들하고 신혼부부들이 그 지금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 오늘자 보면 우리 기사지 그죠? 그 노원구로 다 몰려가가지고 네. 노원구로 다 몰려가지고 그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집값 좀 저렴하니까 거기 뭐 지금 3억 이하 아파트는 다 또 동이 났다며 또.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이게 참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얼마나 불안하겠어 사실은. 불안감이죠. 불안감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이거 평생 나는 집은 꿈도 못 꾸겠다. 왜냐면 집값이 계속 뭐 터무니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내가 그때 맨날 얘기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1998년도 IMF 직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아마 분양이 됐던 건가? 98년도 내 기억에 98년이다. 타워팰리스 1차가 98년도인가 99년도에 분양이 됐거든. 그때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어 이게.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야 무슨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이란다 막 이러면서 막 뭐 도대체 거기 금치를 했냐 뭐를 했냐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지 그때 타워팰리스. 결국 이거 미분양됐잖아. 결국 미분양돼서 뭐 이제 삼성 임직원들한테 뭐 나중에 한 채씩 샀다 돌렸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샀다는 사람들은 난 많이 봤어.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거야. 그게 98년도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20년 지났는데 지금 분양가가 뭐 한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지금 비싼 거는? 지난번에 한남 뭐 그런 데가 어디 뭐 평당 한 7천까지 가요. 매매가는 이제 지금 1억 돌파했다는 거. 그러니까 10배 뛴 거지 뭐 최고가가. 단순 계산으로 한다. 단순히 10배 매매가가 20년 만에 10배 뛰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뭐 말이 10배지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지 뭐. 그러니까 노원구 이런 데가 좀 싸니까 이런 데는 6억 이하가 꽤 많거든 지금도 그죠? 네. 6억 이하가 꽤 많은데 서울 평균이 9억이니까 아유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원구가 사실 출퇴근하기는 강남 출퇴근은 진짜 힘들고 도심도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도 한 4, 50분 걸릴 걸 그지? 지하철 타도. 40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 또 또 전월세 상한제를 참 또 그것도 계속 예. 좀 아까 우리가 언급이 됐었지.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도 이전 임대료 대비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리게 한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당장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이 만료돼서 네. 나갔을 때 만약에 내가 3억의 전세를 놓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네. 3억 대비 5% 네. 이내로만 그럼 얼마야? 5, 3, 15니까 1,500만 원인가? 네, 3억 천. 3억 1,500만 원 이상으로는 못 한다는 거네. 네. 말이 되나 그거는 좀 기존 세입자는 몰라도 좀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임대료 전국에 이걸 다 적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올릴 수 없게 되니까 아까 뭐 전세가 급등한다라고 했던 것이 다 이런 법들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최대한 올려놓자 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법이 지금 막 계속해서 막 여러 개가 나오기도 하고 좀 강화시키는 내용도 많다 보니까 그 임대차 시장에서의 사람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는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확 늘어나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전세를 어떻게든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 월세를 월세를 돌리고. 돌린다거나 그러면서 점점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드는데 그렇죠. 또 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값은 더 올라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계약할 때 1억을 올려주세요 2억 뭐 이렇게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가 점유율이 지금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는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내가 전세 넣은 사람 세입자한테 전세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지 지금 정책이라는 것도. 근데 시장 현실은 그렇게 돼 있거든 지금. 그렇잖아, 그죠? 나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내가 내 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저 사람한테 안 올릴 거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누가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이 집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해놓고 안 되면 이제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으면 대출을 받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좀 상식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 시장을 좀 제발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정치 논리로 자꾸 막 해가지고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 오케이, 뭐 또 다른 거 없나? 없으면 댓글을 한번 봅시다. 댓글은 어떤 게 있나?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나? 바른 소리 뼈 때리는 방송 부탁드려요. 또 6월 10일에 계약했고 8월 18일에 잔금이어서 취득세 걱정이 많았는데 7월 10일 이전 계약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댓글도 주셨네요. 우리가 그거 설명 명확하게 해드렸죠. 그 다음에 임대 4년 후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4년 연장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아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신 분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정부가 그냥 뭐 마구잡이로 가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엊그제도 한번 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또 이분은 이제 서울의 구축은 내놔도 안 팔리고 안 오른다. 그런 집도 좀 뭐 꽤 뭐 있지 않냐? 실제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표적인 데가 또 서울뿐만 아니라 일산 같은 데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일산은 집값이 진짜 안 오른 신도시 중에 하나거든. 일산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더라고. 우리 동생도 일산에 사는데 이거 우리 재수 씨가 엊그제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이제 지금 부동산 저도 공부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시작했다고. 아니, 이거 전혀 이런 거 관심 없고 모르던 적인데 오죽하면 그러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 뭐 오늘은 댓글은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세요.